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병 환영회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을 발견한 훈련병이 사단장을 구해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예고편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제28보 병사단 통칭 태풍부대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는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다. 5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게 될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고됨과 함께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파주 가막산의 단풍을 흔들었다. 수료식 단상 중앙 갓 다림질한 전투복에 선명한 별 2개, 소장 계급장을 빛내며 서 있는 사단장 이강혁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자신의 병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군인으로서의 삶, 그 길 위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였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순간은 그에게 언제나 벅찬 감동을 주었다. 사단장님, 장교 식당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옆에 도열해 있던 부사단장이자 친동생인 준장 이강준이 나직하게 보고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단을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연병장 한쪽에서 다음 식순을 기다리는 훈련병들에게 향했다. 앳된 얼굴들,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한 청춘들. 저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물론 그에게 아들은 없었다. 사단 사령부 장교 식당은 평소의 엄숙함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전투는 목숨 걸고 식사는 즐겁게 라는 강혁의 지론에 따라 신병 수료식 특별 만찬은 사단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성찬으로 준비되었다. 호텔 뷔페를 방불케 하는 메뉴들, 사회의 맛을 그리워했을 훈련병들을 위한 특식들이 즐비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 태풍부대 용사들. 오늘만큼은 허리띠 풀고 마음껏 먹어라. 강혁은 직접 배식판을 들고 훈련병들 사이를 오가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훈련병들의 얼굴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환하게 풀렸다. 장군이 아닌 자상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서서 직접 음식을 담았다. 갓 튀겨낸 탕수육, 매콤한 닭강정, 그리고 오늘의 특별 메뉴인 뜨끈한 소고기 육개장이었다. 사단장님, 육개장이 특히 일품입니다. 주방장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일렀습니다. 동생 강준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에는 형에 대한 존경과 함께 무언가 읽기 힘든 그림자가 언뜻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강혁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자리에 앉았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이 시작되었다. 훈련병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때였다. 사단 직할대 소속의 한 장교가 황급히 그러나 최대한 소리 죽여 강혁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단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장교는 허리를 숙여 강혁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방금 전 신병교육대 3중대 소속 박시우 훈련병이 육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소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화학약품과 유사한 냄새라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합니다. 강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장난기 많은 훈련병의 객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군 생활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장에서는 사소한 징후가 생사를 가른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비록 연회장이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전장이었다. 보고한 훈련병은 지금 어디에 있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대장이 식당 뒤편에서 따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육개장 배식은 보고 즉시 중단시켰습니다만 이미 상당수의 병력들이 배식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혁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백 명의 아들 같은 장병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란한 움직임은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그의 침착한 움직임에 소란스럽던 식당 안의 시선이 조금씩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옆자리에 강준을 보았다. 강준은 무슨 일이냐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모두 식사를 잠시 멈추고 내 말에 경청해주기 바란다. 강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숟가락이 일제히 멈췄다. 지금부터 모든 배식을 중단한다. 특히 육개장을 먹은 병사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식당 한쪽 구석에서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한 훈련병이 의자에서 쓰러졌다. 시작이었다. 연이어 두세 군데에서 신음과 함께 식탁에 고개를 처박는 훈련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의무대. 당장 의무대 연락해. 전 중대 간부들은 인원 파악하고 쓰러진 병사들 상태 확인해. 강혁의 불호령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사단장의 것이 아니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선 야전 지휘관의 냉철하고 단호한 명령이었다. 동생 강준이 경악한 얼굴로 그에게 달려왔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혁은 동생의 얼굴을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이미 상황을 수습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하고 있었다. 강준아. 그는 동생의 계급 대신 이름을 불렀다. 지금부터 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자네는 외부 병력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사단 헌병대와 기무부대를 즉시 소집해. 식당을 포함한 사령부 전역을 폐쇄하고 이 시간부로 그 어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의 눈은 이 끔찍한 참사의 배후를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테러이자 자신과 태풍 부대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이 폭풍의 끝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식당은 아수라장이었다.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과 다급한 외침, 군합발 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었다. 강혁은 혼란의 중심에 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해 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고 냉정하게 회전했다. 의무중대장. 환자 분류는 어떻게 되어가나? 사단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총 47명입니다. 대부분 호흡 곤란과 복통,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부터 군 병원으로 후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정확한 보고는 필요 없다. 지금 즉시 식당 입구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중대별로 정확한 피해 인원, 증상, 섭취 음식을 취합해서 5분 단위로 보고하도록. 헌병대는 현장 보존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모든 출입자를 통제해. 강혁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평시의 온화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야전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쓰러진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직접 상태를 살폈다. 축 늘어진 젊은 육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강혁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사단장님, 최초 보고자 박시우 훈련병입니다. 한중이가 앳된 얼굴에 훈련병을 데리고 왔다. 박시우. 모든 것이 시작된 이름이었다.
강혁은 그를 지휘소로 데려갔다. 박시우 훈련병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고 강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본 것, 느낀 것을 정확히 말해주면 된다. 그것이 내 동기들을 살리는 길이다. 강혁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시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배식 지원에 나갔습니다. 육개장 배식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배식 직전에 주방장이신 이대수 상병님께서 육개장통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간을 맞추는 조미료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부터 희미하게 소독약 같기도 하고 아세톤 같기도 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대수 상병. 강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사단장인 그가 일개 상병의 이름까지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주방 책임자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오늘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냄새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고기 잡내를 잡는 특제 향신료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의 향신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시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단순히 예민한 후각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의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는 비범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강혁은 박시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내 용기와 빠른 판단이 더 큰 참사를 막았다. 정말 잘했다, 박시우 훈련병. 그 순간 박시우의 몸이 가볍게 휘청거렸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말을 채 잇지 못한 박시우가 이마를 짚으며 쓰러졌다. 그 역시 소량의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이었다. 육개장통 근처에 머물며 그 증기를 흡입한 탓이었다. 이봐. 정신 차려. 의무병. 강혁은 쓰러지는 박시우를 부축하며 절규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구급차에 박시우를 태워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하도록 지시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려내라는 엄명이 함께 떨어졌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참혹했던 밤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단 사령부는 거대한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 요원들과 중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현장에 급파되어 조사를 진행했다. 사단장님, 국과수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첩부대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육개장에서 검출된 물질은 VG 가스의 액상형 변종으로 추정됩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비살상 화학작용제의 일종이지만 이번에 사용된 것은 고농축된 형태로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 섭취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VG 가스. 강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것은 일반인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되는 군용 화학물질이었다. 이것은 외부의 소행이 아니라 군 내부, 그것도 이 부대 내부의 누군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대수 상병은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혼란을 틈타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군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다음 보고는 강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부사단장님께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10시 이후로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준, 그의 동생, 피를 나눈 형제. 강혁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강준은 그저 충격으로 잠시 자리를 피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최악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젯밤 경악하는 척하던 강준의 표정, 그 미세한 균열을 자신이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설상가상으로 아내 윤서희의 전화기마저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집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지만 자신을 닮은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생. 사진 속의 행복한 모습이 지독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개인적인 고통에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 부대의 지휘관이었고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의 결정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었다. 방첩부대장. 예, 사단장님. 이 시간부로 수사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다. 모든 정보는 나에게 가장 먼저 보고되도록. 그리고 이강준 준장의 최근 통신 기록과 행적을 최우선으로 추적해.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형이 아니었다. 그는 배신자를 추적하는 사냥개이자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단장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겨누고 있었다. 밤낮 없이 수사가 진행된 지 사흘째, 태풍 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외부와는 단절된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사단장 이강혁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지휘소의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잤다. 붉게 충혈된 눈과 까칠해진 턱수염이 그의 고뇌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대수 상병과 연락이 두절된 동생 이강준 준장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망을 펼쳤지만 그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사단장님, 국군 수도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시우 훈련병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관의 보고에 강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즉시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시우는 링거를 꽂은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강혁의 등장에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편히 누워 있어라.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강혁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깃든 단단한 심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대수 상병 외에 다른 공범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박시우는 잠시 천장을 응시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사건 전날 밤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주방 쪽에서 이대수 상병과 부사단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부사단장 이강준 준장을 말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사단장님께서 이 상병의 어깨를 치며 내일이 디데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실수하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복도가 조용해서 잘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강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동생이 그의 피부치가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쐐기처럼 박혔다. 열등감과 야망에 사로잡힌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동생의 마음속에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던 걸까? 강혁은 박시우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이강준을 찾아내는 것. 부대로 복귀한 그는 방첩 부대장을 즉시 호출했다. 이강준 준장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져. 특히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그리고 아내 윤서희의 기록도 함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아내의 전화기가 꺼진 시점과 이강준이 사라진 시점이 절묘하게 일치했다. 그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밤샘 작업 끝에 찾아낸 것은 충격적인 사실들이었다. 이강준은 최근 몇 달간 자신의 급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차명 계좌 중 하나의 주인이 다름 아닌 아내 윤서희의 지인이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단순한 시숙과 재수 씨의 관계를 넘어 은밀한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다. 이강준이 사용하던 대포폰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 그곳은 부대에서 약 30km 떨어진 파주시의 한적한 폐창고였다. 수사팀 일부를 급파해 절대 노출되지 않게 조용히 접근해서 내부 상황만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강혁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사단장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부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지휘소 스크린에 떠오른 위성 지도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에게서 떨리는 목소리의 보고가 들어왔다. 사단장님, 목표 창고 내부에서 이강준 준장과 사모님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수 상병으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사랑했던 아내와 믿었던 동생의 배신. 그것은 수십 발의 총탄을 한꺼번에 맞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한 남자로서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내린 연병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강혁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수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태풍 부대의 사단장이었다.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강혁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와 얼음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내일 새벽 동이 트는 즉시 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않고 전원 생포한다. 저들에게 배신자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지휘소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4시 제28보 병사단 지휘통제실. 지휘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뿜어내는 서늘한 빛이 이강혁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꼬박 이틀 밤을 이곳에서 세웠다. 그의 앞에는 파주시의 폐창고 일대를 확대한 위성사진과 감시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열 감지 영상이 떠 있었다. 영상 속 창고는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하고 있었지만 강혁은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작전명은 유다였다. 강혁이 직접 붙인 이름이었다. 예수를 은화 30잎에 팔아넘긴 제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자가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배신. 지금 그가 마주한 현실과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었다. 사단장님, 헌병 특임대, 방첩사 현장팀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작전 참모의 보고가 지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에 잠시 머물렀다. 2년 전 소장으로 진급하며 사단장으로 부임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별 2개가 번쩍이는 자신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윤서희, 그리고 반대편에서 늠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생 이강준. 그들의 웃음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동생 강주는 언제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같은 육사를 나왔지만 늘 한 발짝 뒤처졌고 주변의 칭찬과 기대는 언제나 형의 몫이었다. 강혁은 그것이 동생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더욱 그를 챙기고 이끌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동생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완벽한 군인 이강혁의 동생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왕관이 아닌 족쇄였을 것이다. 아내 서희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원했다. 육군 소장의 아내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만족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갈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군인의 길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가길 바랐다. 그 욕망의 약한 고리를 동생 강준이 파고들었을 것이다. 형만 사라진다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사단장님, 출발 시각입니다. 강혁은 생각의 사슬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탄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었다. 그의 허리에는 KO 권총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적을 향한 무기였지만 오늘만큼은 피를 나눈 형제와 사랑했던 여인을 겨눠야 할 비극의 상징이었다.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지휘용 장갑차를 선두로 한 검은색 차량 행렬이 소리 없이 사령부를 빠져나갔다. 행렬에는 사단의 정예 병력인 헌병 특임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그저 중요 거점 내 군사 반란 혐의자 체포 작전이라는 명령만을 받았을 뿐이다. 차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을 질주했다. 강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도 더 반복했던 작전 계획이 그려졌다. 창고 주변을 완벽히 포위하고 퇴로를 차단한다. 투항 권고에 불응시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하여 진압한다.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되 주모자는 반드시 생포한다. 모든 것이 냉철한 군사작전의 절차대로였지만 그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강혁아, 너는 지금 내 동생과 아내를 잡으러 가는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그를 비웃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여자의 남편도 한 남자의 형도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반역자를 처단하고 군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 사단장이었다. 사적인 감정은 이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새벽 5시 45분. 목표 지점인 폐창고에 도착했다. 특임대원들이 소리 없이 차량에서 내려 정해진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 속 창고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마치 죽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강혁은 지휘 차량 안에서 통신 헤드셋을 썼다. 알파, 브라보, 찰리. 각 팀 위치 보고. 알파, 1번 게이트 앞 위치 확보 완료. 브라보, 좌측 퇴로 차단 완료. 찰리, 후방 포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의 명령 하나에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여명의 빛이 어둠과 빛의 경계를 가르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혁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작전 개시.
이강혁의 명령이 헤드셋을 타고 각 팀에 전달되는 순간 고요했던 새벽 공기가 찢어졌다. 타격! 특임대 팀장의 외침과 함께 창고의 낡은 철문이 강력한 폭약의 힘으로 안쪽으로 휘어지며 날아갔다. 거의 동시에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박살났고 그 안으로 섬광탄과 최루탄이 연이어 던져졌다. 쾅! 쾅!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칠흑 같던 창고 내부는 순간 대나처럼 밝아졌고 하얀 연기가 뱀처럼 피어올랐다. 눈과 호흡기를 무력화시키는 연막 속에서 내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당황한 비명과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진입! 방독면과 방탄 헬멧,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깨진 창문과 날아간 철문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수없이 반복 훈련한 대로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경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루가스에 콜록거리며 바닥을 구르는 인형들, 섬광의 시력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지휘 차량 모니터에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1번 타겟 확인. 저항 없음. 2번 타겟 확인. 제압 완료. 통신망을 통해 다급하지만 침착한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3명 전원 제압 완료. 현장 확보되었습니다. 강혁은 권총을 쥔 채 차량에서 내렸다. 동이 터오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굳은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매캐한 최루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고 내부는 처참했다. 한쪽 구석에 엎드린 채 손이 등 뒤로 결박된 특임대원들에게 둘러싸인 세 사람. 그의 동생 이강준, 아내 윤서희, 그리고 주방장이었던 이대수 상병이었다. 이강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후회가 아닌 오직 실패한 자의 분노와 도끼만이 가득했다. 결국 내가 왔구나, 형님. 아니, 사단장 나으리. 그는 사단장이라는 단어에 경멸을 담아 비꼬았다. 강혁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옆에서 윤서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대수 상병은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을 놓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왜 그랬나? 강혁의 목소리는 감정이 모두 거세된 마른 나뭇가지처럼 건조했다. 그것은 형의 질문이 아닌 지휘관의 신문이었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언제나 그랬잖아. 당신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나는 당신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육사에서도 자대에서도 이부대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이강준 준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강혁 사단장의 동생으로만 봤다고. 이 부대는, 이 별은 내 것이 됐어야 해. 강준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려온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뒤엉켜 있었다. 그래서 내 부하들에게 독을 먹였나? 그 어린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놈들 목숨 따위는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당신을 끌어내리는 거였어. 유능한 지휘관 이강혁이 부대 관리 실패로 수백 명을 중독시킨 무능한 지휘관으로 추락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그런데 고작 훈련병 새끼 하나 때문에. 강준의 말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백과도 같았다. 강혁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흐느끼는 아내에게로 향했다. 서희 씨. 그는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차가운 호칭에 윤서희의 어깨가 더욱 크게 떨렸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었나?
강혁 씨, 나는 정말 강준 씨가 당신을 위해서라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서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일 줄은. 변명이었다. 비겁하고 초라한 자기 합리화였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 사랑, 믿음, 함께한 세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폐허만 남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의무감뿐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헌병대장. 예, 사단장님. 이강준 준장, 민간인 윤서희, 이대수 상병을 각각 살인미수, 초병살해미수, 군육물 절도 및 내란 음모 핵심 공모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강혁은 직접 그들의 죄목을 선언했다. 법무실에 연락해. 지금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특임대원들이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강준은 끝까지 강혁을 노려보며 무언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강혁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윤서희는 실신 직전의 상태로 질질 끌려나갔다. 모두가 사라진 텅 빈 창고. 새벽의 빛이 먼지 쌓인 창고 안을 비추며 어젯밤의 광기와 오늘의 비극을 동시에 드러냈다. 강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몸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고 텅 빈 마음에는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허함이 휘몰아쳤다.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체포 작전이 종료되고 부대로 복귀한 이강혁을 맞이한 것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였다. 부사단장이 친형인 사단장을 몰아내기 위해 신병들에게 독극물 테러를 자행했다는 소문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장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병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태풍 부대는 창군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강혁은 쉴 틈도 없이 사단 참모 전원을 소집했다. 피로와 고뇌가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지휘관석에 앉은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젯밤 나는 내 동생을 내 손으로 체포했다. 그의 담담한 첫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을 통감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다. 무너진 부대의 기강과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일말의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 없이 오직 사실과 앞으로의 과업만을 이야기했다. 각 참모는 소속 부대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부대 내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훈련과 경계 태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한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진짜 적은 그 틈을 파고들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장교들의 힘찬 대답이 회의실을 울렸다. 강혁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함대의 등대처럼 그들에게 다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회의를 마친 강혁은 그의 집무실이 아닌 사단장 관사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했던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기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실에 놓인 웨딩 사진, 아내가 아끼던 찻잔, 함께 골랐던 소파. 모든 사물이 그의 실패한 삶을 증명하는 증거품처럼 보였다. 그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며칠 밤을 새운 육체적 피로보다 마음의 폐허가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성공 가도를 달렸을지 몰라도
한 남자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부하들과 바로 세워야 할 부대의 명예가 남아 있었다. 그때 부관이 조심스럽게 관사로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사단장님, 독극물 중독 장병들의 상태 보고입니다. 대부분 안정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으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혁은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최초 보고자 박시우 훈련병의 신상 파일이었다. 박시우 훈련병은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서 집중치료 후 회복 중이며 경과가 가장 양호합니다. 환자 보호자 연락처 모 한혜진. 한혜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한혜진이라는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20여 년 전의 첫사랑. 육사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 어느 날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던 그녀. 그의 청춘의 가장 빛나는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이었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박시우 훈련병의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나이 20살. 자신이 한혜진과 헤어진 직후에 태어난 아이였다. 설마 하는 불가능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다급하게 부관을 불렀다. 지금 즉시 박시우 훈련병의 모친 한혜진 씨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해. 내가 직접 통화를 해야겠다. 부관은 사적인 심부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강혁은 텅 빈 관사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더미가 된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꺼져버린 불씨 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다는 것이다. 동생과 아내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혁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2번 무너졌다. 한 번은 동생과 아내의 배신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20여 년간 잊고 살았던 이름 한혜진의 등장으로.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혜진과 박시우 훈련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관이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었다. 사단장님, 요청하신 박시우 훈련병의 모친 한혜진 씨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강혁은 굳은 얼굴로 부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명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위독한 상태로 의식불명인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의식불명. 강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기억하는 한혜진은 누구보다 생기 넘치고 강단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차가운 병실에 홀로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에 또 하나의 납덩이를 올려놓았다. 아들 박시우는 그런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군에 입대한 것이었다.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강혁은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부대를 떠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태풍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부사단장과 주방장의 동시부재, 사단장 가족의 비리연루. 부대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사적인 이유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집무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육사생도 시절의 유품들이었다. 그 안에서 빛바랜 편지 몇 통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생도복 차림의 자신과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혜진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별 같았다. 강혁 씨, 당신이 별을 다는 날까지 언제나 여기서 응원할게요. 편지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집안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변명 따위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를 버린 것이라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20년간 그녀를 증오했다. 그 증오가 배신감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 그는 작전 참모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겠다. 공식 일정으로 준비하도록. 특히 이번 사태의 최초 보고자인 박시우 훈련병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포상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명분은 충분했다. 위기에 빠진 부대의 장병들을 사단장이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였다. 누구도 그의 진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강혁은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그는 입원 중인 다른 병사들의 병실을 일일이 찾아 손을 잡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마침내 박시우 훈련병의 1인실 병실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심호흡을 해야 했다. 몸은 좀 어떤가, 박시우 용사. 박시우는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황급히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다. 강혁은 손을 내저어 그를 만류하고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자네 덕분에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했다. 태풍 부대 전체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다.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시우는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는 나이답지 않은 고듬과 깊이가 있었다. 강혁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굳게 담은 인매는 자신을 닮은 듯했고 깊고 선한 눈매는 사진 속 한혜진의 그것과 똑 닮아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홀로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겠군. 강혁은 최대한 담담하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물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안 좋으시지만 곧 일어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를 말하는 박시우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 모습에 강혁은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혜진이가 온 생을 바쳐 지켜낸 내 아들이구나. 걱정하지 말게. 자네의 공은 우리 군이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자네와 자네 가족을 위해 부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그것은 사단장으로서의 약속이자 한 아버지로서의 보이지 않는 맹세였다. 병실을 나온 강혁은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나는 잠시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니 먼저 부대로 복귀하도록. 그리고 그는 홀로 차에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한혜진이 누워있는 서초동의 요양병원이었다.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멈춰버렸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운명의 장소였다. 요양병원은 도심 속에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화려한 육군 소장의 정복과 어깨 위에 별 2개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상징이었다. 강혁은 자신의 계급과 신분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20년 만에 첫사랑을 찾아온 초라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702호 병실. 문 앞에 한혜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강혁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햇살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병마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한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이목구비는 그가 기억하는 한혜진 그대로였다. 세월의 흔적과 고통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을 뿐. 강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서 응어리졌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깨어날까 소리 없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삐으삐으하고 단조롭게 울리는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혜진아 나야. 강혁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바보같이?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녀의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떠난 뒤 얼마나 원망했는지, 군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발버둥 쳤는지, 그리고 오늘 그녀를 꼭 닮은 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 아들, 우리 아들 시우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랐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미안하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강혁의 군복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직업적인 평온함을 되찾았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오래전 친구입니다.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의식을 되찾으실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강혁은 절망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진실을 알고도 용서를 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멍하니 침대 옆 작은 협탁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시우가 입대하기 전에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해 둔 것이리라. 저 상자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의사의 허락을 얻은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인 박시우의 사진 몇 장과 베넷 저고리, 그리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하는 강혁 씨에게였다. 그것은 그녀가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강혁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젠가 읽게 될 날이 올까요? 저는 당신을 떠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떠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군인으로서의 미래를 담보로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육사에서 당신을 퇴교시키고 2번 다시 군인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당신 앞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부디 저를 원망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고 당신의 꿈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세요. 멀리서나마 당신이 빛나는 별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혜진이가. 편지를 다 읽은 강혁은 오열했다. 모든 것이 풀렸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그녀를 원망했던 자신이 지독하게 미웠다. 그는 붙이지 못한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였다. 그가 잡고 있던 한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혁씨?
강혁은 숨을 멈췄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천천히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오듯 힘겹게 떠지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혜진아, 혜진아, 정신이 들어.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꿈이 아니었구나. 와줬네. 우리 아들은 시우는. 의사 선생님, 여기 좀 와주세요.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강혁은 복도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환희로 뒤섞여 있었다. 2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한혜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요양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료진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의지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강혁은 며칠간 부대와 병원을 오가며 혜진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사이 강혁은 한 남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 박시우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내 아버지다라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으로 들릴 터였다. 그는 다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단장으로서의 공식 위문이 아닌 철저한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시우와 단둘이 만날 자리를 마련했다. 몸은 이제 괜찮은가?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강혁이었다. 예,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곧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우는 며칠 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져 있었다. 강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 박시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니를 어떻게 해? 나와 자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 친구 사이였다. 강혁은 20년의 세월을 오래전 친구라는 6글자로 압축했다. 그는 차마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혜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부터 전했다. 박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이십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아주 천천히 회복하고 계신다. 곧 직접 만날 수 있을 거야. 강혁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을 했다. 자네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에만 신경 쓰도록. 이것은 사단장으로서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네 어머니의 오랜 친구로서의 부탁이기도 하다. 박시우는 어리둥절했지만 눈앞에 사단장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호의와 그의 눈빛에 담긴 어떤 슬픔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그 벽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다. 부대로 복귀한 강혁은 법무참모를 집무실로 불렀다. 친자 확인 소송 및 인지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봐주게. 비공식적으로. 법무참모는 사단장의 사생활에 대해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다. 강혁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박시우를 자신의 아들로 당당히 인정받을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박시우를 찾았다. 그리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박시우 용사. 자네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 군의 귀감이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누군가 자네를 보호하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고 싶다. 자네가 원한다면.
입양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 대신 그는 후견인이라는 현실적인 제안을 택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최선의 표현 방식이었다. 박시우는 혼란스러웠다. 난생 처음 보는 별 2개짜리 장군. 어머니의 오랜 친구라는 사람.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그가 주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우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강혁은 비로소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했다. 아직은 서로를 사단장님과 박시우 용사로 불러야 하는 어색한 사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과 아버지로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를 얻고 있었다. 시간은 때로는 가장 무심한 치유사처럼, 때로는 가장 냉정한 심판관처럼 흘러갔다. 태풍 부대를 뒤흔들었던 끔찍한 독극물 테러 사건과 지휘부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할 삶이 남아 있었다. 한혜진의 회복은 기적에 가까웠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이강혁의 목소리는 그녀의 멈춰있던 생명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열쇠였다. 강혁은 부대 업무를 마친 거의 매일 밤 서울의 병원을 찾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간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고 그 사이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어느 날 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혜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어. 시우한테도 좋은 아빠를 빼앗았고. 강혁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아니, 내가 더 미안해. 널 끝까지 믿지 못하고 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 지난 20년간 널 원망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애틋함과 연민,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박시우는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 강혁과 함께 병실을 찾았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분명히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혜진 역시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혁은 두 사람의 재회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처음 느끼는 벅찬 감동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강혁은 시우의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았고 주말마다 시우와 함께 혜진의 병문안을 갔다. 처음에는 사단장님과 박용사로 서로를 부르던 어색함이 아저씨와 시우로, 그리고 마침내 혜진의 조심스러운 제안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낯선 호칭으로 바뀌어 갔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시우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혼란스러웠고 강혁은 아버지라는 역할이 서툴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혜진이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녀는 두 남자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용히 다리를 놓아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지난 세월의 앨범을 보며 웃고 우는 동안 그들은 서서히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강혁과 박시우는 99.9%의 확률로 친부자 관계임이 증명되었다. 가정법원의 인지 판결에 따라
박시우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이시우가 되었다. 강혁의 호적에 아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던 날, 그는 텅 비었던 관사에서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다. 한편 태풍 부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이강준과 윤서희, 이대수 상병에 대한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강준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이 형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다며 끝까지 이강혁을 원망했다. 그는 초병 살해미수 및 내란 음모죄 등 중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그릇된 욕망에 동조했던 윤서희는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대수 상병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죄가 크나 상해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웠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강혁은 인간의 욕망과 배신이 얼마나 한 개인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동생과 전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 대신 그저 연민의 감정만을 남겨두기로 했다. 1년 후 2025년 가을, 계룡대 연병장에서는 육군 3사관학교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수많은 장교 후보생들 사이에서 유독 늠름하고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1년 전 태풍 부대의 평범한 훈련병이었던 이시우였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당당히 사관생도가 되어 오늘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단상 아래 귀빈석에서 이강혁은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한혜진이 앉아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며 진짜 가족이 되었다. 강혁과 혜진은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조촐한 혼인신고를 통해 정식 부부가 되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강혁은 소위 계급장이 빛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를 힘껏 안아주었다. 고생했다, 아들. 그리고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우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껏 쓴 편지 한 통을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께. 1년 전 오늘 저는 이름 없는 훈련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장교 이시우 소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아주셨고 흔들리던 제 삶의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자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강혁은 아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태풍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다. 폐허가 된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연병장을 걸어나갔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의 흔적 대신 더욱 단단해진 땅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으로 세워진 새로운 가족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